예, 오늘은 우리 스탠리 형이 영화 역사에 있어서 옛날 이야기부터 오늘날의 이야기까지 다양하게 영화 역사를 훑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이 비슷한 주제를 이전에 한번 다루긴 했었는데 어쨌든 시각 효과의 역사입니다. 시각 효과의 역사. 간만에 좀 공부하는 모드로 좀 돌아왔어요. 그전에는 항상 이거 날로 먹었지? 날로 먹었는데 옛날 이야기하면서. 크리스님 뭐 시각 효과나 특수 효과에 대해서 궁금한 거 혹시 없으십니까? 궁금한 거요? 네. 궁금한 거 들으러 오늘 왔는데요. 네, 뭐 시각 효과가 뭐고 특수 효과가 뭔지. 일단 나 퀴즈 하나. 네. 폭탄이 터진다. 불이 난다. 비가 내린다. 요거는 시각 효과일까요? 특수 효과일까요? 비주얼? 아닌가? 비주얼이니까 시각이긴 시각. 하죠. 네. 왜 제가 이렇게 질문 드렸냐면은 우리가 이제 뭐 CG 뭐 여러 가지 뭐 특수효과 얘기하면서 특수효과 많이 하는데 일반 분들이 많이 특수효과하고 시각효과를 헷갈려요. 그럴 수밖에 없고. 근데 사실 시각효과와 특수효과는 엄밀하게 다르다. 이걸 말씀드려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강풍, 강우, 폭발, 총격 이런 건 특수효과. 줄여서 스페셜 에펙트. SFX라고 하죠. 저는 그 생각만 했어요. 그 분장, 특수 분장이나. 특수 분장은 특수 효과이기도 하고 시각 효과이기도 한 거기서 갈라져 나온 건데 어쨌든 특수 분장도 특수 효과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국내에서도 엄밀하게 아주 시각 효과와 특수 효과를 구분한 건 그렇게까지 오래되진 않았어요. 최근의 일이죠. 영화인들 사이에서야 그 분야가 나눠져 있지만 그냥 특수 효과로 퉁쳐서 퉁쳐서 그냥 특수 효과라고 불렀었죠. 근데 아무래도 영화 산업화가 되면서 이제 국내 관객들도 구분하기 시작했어요. 병자님도 기억하시겠지만 특수 효과를 다룬 또 우리 좋아하는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SF라는 영화가 있었죠. FX였네요. 네, 죄송합니다. 이게 이제 호주 영화잖아요. 호주 영화인데 그 주인공이 하는 일이 이제 폭탄 심고 그다음에 그렇죠. 총 맞는 장면에서 피탄 심고 피 흘리고 넘어지고 폭발시키고 그 사람이 이제 그 특수효과맨이었던 거예요. 특수효과맨. 그렇죠. 오늘은 특수효과는 아니고요. 시각 효과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제가 이제 사전에 헷갈리지 말라고 먼저 구분해서 말씀드렸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특수효과는 촬영할 때 하는 거. 시각 효과는 촬영이 끝난 다음에 그걸 가지고 후반 작업 때 하는 거.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근데 사실 하다 보면 특수효과, 시각효과가 섞이는 경우도 많고 뭐 특수효과 하다가 시각효과 이어받아서 하는 경우는 많은데 주로 어쨌든 촬영 현장과 후반 작업의 이제 작업 절차가 그렇게 나뉜다. 그렇게 구분하시면 일단 되겠습니다. 시험에 나와요, 학생. 예, 말미님이 또 베테 짱 하시면서 슈퍼챗 써주셨고요. 또 우리 드림러드님이 정확히 지적해 주셨는데요. FX는 호주 배우가 출연한 미국 영화죠. 미국 영화. 그렇게 보는 게 맞죠.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역시 우리 저 사전 드림노드님 항상 팩트 체커로 방송에 등장하셔야 돼요. 라이브라니까 이게 나빠. 우리가 녹방을 할 때는 뭐라고 짓거리든 사후에 지적질 또 지적질하건 말건 넘어갔지. 이제 새거로 지적질 당하면 바로 수정하고 방송에 정확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각 효과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시각 효과의 역사는 거의 영화의 역사를 공유하죠. 그렇다고 봐야죠. 일단 뭐 크게 보통 영화 교과에서 두 가지로 나누는 게 사실주의 계열의 첫 영화를 만약에 기차의 도착이라든가 류메르의 영화라서 한다면은 판타지 표현주의 계열의 첫 영화로 그 조르지 멜리에스의 달나라 여행을 최초로 했는데 그게 1902년이에요. 그러면 이제 류메르 영화 나오고 7년 후에 나왔다는 건데 거의 동시에 시작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맞습니다. 실제 공포 영화도 영화가 탄생한 지 몇 년 안 돼서 나왔고요. 영화가 장르를 다루고 또 그 장르를 다루다 보면서 어쩔 수 없이 도입해야 되는 시각 효과는 더불어 발전을 거듭하게 그렇죠. 되는 거죠. 예. 결국 이제 영화가 이야기잖아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야기는 몇 개가 이제 분류가 된단 말이죠. 인간의 감정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니까 무서운 감정은 호러. 사랑의 감정은 스탠리랜다. 사랑의 감정은 크리스님? 에로라 그러려고 그랬지. 멜로. 그다음에 뭐
분노의 감정이나 이런 건 드라마로 소화될 수도 있겠고, 그죠? 뭐 좋은 즐거운 감정은 코미디. 근데 어쨌든 공포 감정은 옛날부터 있었던 거니까 영화가 시작되면서 호러 영화가 같이 나왔다는 것도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죠. 예, 그래서 리미에르의 달나라 여행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본격적인 의미의 시각 효과가 전면에 도입된 그렇습니다. 멜리에스의 달나라 영화. 달나라 영화란다. 달나라 여행. 멜리에스의 죄송합니다. 이 마스크 쓰고 있다 보니까 지금. 그래서 초기 시각 효과는 주로 어떤 부분들이었나요? 그러니까 달나라 여행이 최초의 시각 효과 영화라고 했는데 사실 거기 특수 효과하고 시각 효과가 같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는 같이 거예요. 들어가 있죠. 그 네. 영화는. 예. 그러니까 이제 자료가 딱 나올라 치면 우리가 달나라 여행으로 기억하는 사진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그 인간 얼굴을 한 달 표면에 포탄이 꽂혀 있어가지고 그 얼굴이 찌그러져 있는 그건 일종의 특수 분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멜리에스 본인의 얼굴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달나라로 가기 위해서 대포를 쏘는 장면이 있잖아요. 이게 아주 원시적인 형태의 매트 페인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매트 페인팅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발소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이발소 그림을 농담 삼아 얘기할 때 어떤 예술적인 파격성기보다는 사실에 대한 어떤 정확한 묘사, 그게 뭐 풍경화든 뭐든. 그래서 매트 페인팅은 가령 그 달나라 여행에 나온 대포를 실제로 설치하면 어마무지하게 크잖아요. 그리고 저쪽에 달까지 겨냥하고 있는 대포를 세운다는 것도 말이 안 되기 힘드니까 다 그린 거야. 그렇죠. 큰 스크린 뒤에다가 어마무지한 대포를 그려놓고 거기에 이제 사람은 실제로 배치를 하고 그다음에 그거 앞에서 카메라 놓고 딱 찍으면 그때는 흑백 영화고 프레임 수도 지금보다 적었고 렌즈 해상력도 지금보다 안 좋았기 때문에 아사무사하게 저게 그림인지 실제인지 구분이 안 가는 상황에서 놓고 찍으면 진짜 저렇게 큰 대포가 있나 보다. 이게 이제 일종의 매트 페인팅이고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신호수가 이렇게 딱 하면은 대포 끝에서 뭐가 불이 펑 나가잖아요. 그거는 화약 장치를 해가지고 그림에다가 말이죠. 화약 장치를 그림의 그 부분에다가 뻥 터뜨렸으니까 일종의 특수 효과라고 볼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된 거죠. 그러니까 초기 특수 효과에서 빠뜨릴 수 없는 게 그 필름에 물리적으로 조작을 가해서 사람들이 보는 시각을 교란시키는 거죠. 일종의. 그런 거죠. 그 멜리에스가 영화를 하게 된 것도 원래 이 사람이 마술사였잖아, 마술사. 영화가 나오기 전에는 엔터테인먼트의 큰 분야 중에 하나가 이제 마술이고 그 논란 영화에도 왜 그 마술사 영화 있잖아요. 그 프레스티지. 프리스티지. 프리스티지가 바로 웅변해 주는 게 영화 이전에 마술 쇼가 얼마나 큰 대중 오락이었는가를 증명해 주는 건데 어쨌든 이제 멜리에스가 원래 이제 그 마술사였는데 당시 약간 이류 마술사 미안하지만 원래는 더 유명한 마술사가 있었죠, 박원님. 당시 최고 잘 나가던. 그렇죠. 후디니. 영어식으로 얘기하면은 로버트 후디니. 프랑스 말로 하면은 로베르 우댕이라고 한다더만요. 우댕. 맞습니다. 탈출 마술의 대가. 워낙 잘 나가니까 멜리에스가 아무리 날고 뛰어도 후디니의 인기를 극복하지 못한 거죠. 근데 이제 들어보니까 옆 동네에서 류메르라는 친구들이 시네마토그라프를 개발했대네. 그거 가지고 놀다가 야설인데요. 그 카메라를 이제 찍다가 잠깐 사라지고 껐다가 다시 켜니까 자기 카메라에 있던 자기가 필름을 현상해 보니까 뿅 사라졌답니다. 그래서 멜리에스가 아니 이건 뭐지? 너 이 카메라 켜놓고 잠깐 나갔었어?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하면은 뭔가 되겠다. 이래가지고 마술사로 잘 못 나가느니 내가 영화 감독이 되겠다. 이래가지고 했다라는 그런 썰이 있습니다. 드림로드님이 또 지적해 주셨네요. 예. 로베르토가 아니라 앙리. 영어로는 해리 후디니. 헨리 후디니 맞습니다. 로베르토는 베닌이고 헨리 후디니. 헨리인가요? 헨리인가요? 헨리고 영어로는 헨리고요. 불어는 앙리 우댕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뎅 아닙니다. 어쨌든 필름에 직접적인 조작을 가하기도 하고 아주 기초적인 수준의 뭐 이제 특수 분장도 있고 그렇죠. 일종의 미장센 세트를 꾸미는 부분도 있고 아주 기초적인 수준의 스탑 모션이라고 할 수 있는
있죠. 부분도까지 들어가 있죠. 네, 스톱모션으로 대표된 게 이제 그 일종의 점프컷인데 포탄이 그렇죠. 날아가면서 달이 점점점 다가오는 거라든가 그렇습니다. 아니면은 거기서 우주선이 움직일 때 이렇게 스톱모션이라 하기 살짝 민망한 왜냐면은 퍽퍽퍽 튀기 때문에 하지만 120년 전에 아무도 몰랐을 때 그렇죠. 그런 원리를 개발하고 찾아냈다는 것 자체는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일종의 끊어찍기죠. 끊어찍기. 끊어찍기. 예, 찍은 것을 편집을 통해서 뭐 끊거나 한 번에 쭉 찍거나 아마 그 당시에는 한 번에 쭉 찍어서 잘라서 붙였을 거예요. 뚝뚝뚝 따로 촬영했을 수도 있지만 노출을 예. 맞추는 상태에서 치워놓고 찍고 좀 더 카메라 앞으로 당긴 다음에 찍고 그랬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뭐 그 과정이 다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영화 마틴 스콜세지의 영화 휴고를 보면 조르지 멜리어스의 작업 과정이 어땠는지가 나오는데 어떻게 저 병자님 휴고 보셨습니까? 저는 못 본 것 같은데요. 병자님한테 휴고를 받냐고 물어보는 것은 닥터님한테 메리 포피스를 받냐고 물어보는 거하고 똑같은 건가요? 뭐 제가 휴거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휴고는 휴고는 제가 안 못 봤구나. 봤네요. 저는 어쨌든 휴고를 볼 때 울었습니다. 이 가슴이 벅차서 영화에 대한 뭐 애가 나오는 모험 영화인 줄 알고 봤는데 알고 보니까 멜리어스 영화인 거야 그게. 왜냐면 그 영화가 만들어진 이유가 있죠. 바로 멜리에스 탄생 100주년 기념 영화였죠. 지금 손혁수님이랑 또 복숭이냥 집사님 또 슈퍼챗 쏴주셨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예. 그래서 그 영화는 진짜 영화 역사를 몸으로 체험하고 감동하라고 만든 영화죠. 그러니까 뭐니 해도 마틴 스콜세시 영감님이 영화주의자셔. 저 그레이트 마틴 스콜세시께서 항상 얘기하신 거를 저도 봉준호 감독 못지않게 귀담아 듣고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언제 전화 한번 주세요, 형님. 예. 어쨌든 그렇게 초창기 영화 시각 효과 정말 달나라 여행은 뭐 이제 와서 생각하면 그냥 굉장히 촌스러운 무성 영화일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모든 기술의 집약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기술의 집약체일 뿐만 아니라 말이죠. 달나라 여행 안 봤어? 봤어요. 봤죠? 유튜브에서 봤어요. 거기 유튜브에 전편이 다 나와 있잖아요. 네. 그 스토리 보면 많은 뭐 SF 영화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달나라 여행 스토리를 보면서 크리스님? 거의 뭐 글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일리언의 원조죠. 그렇죠. 에일리언의 원조. 예. 지구인이 그때는 이제 우주선 아니고 로켓을 타고 달나라 외계에 갔다. 거기서 외계의 부족을 만나서 외계 생명체를 만나서 그러니까 목숨을 건 대결 끝에 거의 죽을 뻔하다가 간신히 그들을 물리치고 지구로 돌아온다. 포로도 한 명 데리고 오죠. 포로도 그 에일리언 같은. 그러니까는 스토리상으로도 우주를 무대로 한 이후에 나온 거의 모든 그 SF 영화의 뭐 시조새 같은 그런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영화 학도로서 배울 때 말고 제가 나중에 이제 성인이 된 다음에 찬찬히 지금처럼 유튜브가 나오기 전에는 고화질로 그걸 보기 쉽지가 않았잖아요. 근데 제가 DVD로 한 20년 전에 달나라 여행을 다시 구매해가지고 비교적 좋은 화질로 찬찬히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토록 훌륭한 영화였다니. 예. 그때 기준으로 벌써 100년 전에 이런 영화를 생각했던 멜리어스 형님, 예, 정말 경배드립니다라는 그런 심정으로 봤습니다. 이 달나라 여행 그 영화 내용하고 비슷하게 해가지고 뮤직비디오도 한번 나온 적 있었잖아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스매싱 펌킨스의 투나잇. 예. 워낙 많은 작품에서 옥마저가 됐으니까요. 예,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너무 판타지나 SF 혹은 뭐 액션 장르에 치우쳐서 그렇지 실제 시각 효과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 영화인들이 바로 이제 무성 영화 3대장. 찰리 채플린, 버스터 키튼, 해롤드 로이드. 그 당시에는 주로 그런 위험한 장면들을 마치 정말 찍는 것처럼 속여서 보이게 하는 그런 또 원시적인 시각 효과가 좀 있었죠. 예를 들어 그 모던 타임즈의 그 유명한 스케이트 장면이라든가 또는 해롤드 로이드가 시계에 매달려서 그렇죠. 대롱대롱하는 예. 장면, 고층 빌딩의 시계탑에서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람들에게 시각을 혼란시켜서 실제 벌어지고 있는 양 촬영을 했는데 알고 보면 굉장히 안전하게 찍힌. 그렇죠. 이제 눈속임인 거죠. 맞습니다. 근데 그것도 배경을 보면은 영화가 나오기 이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던
보드빌이라든가 뮤지컬이라든가 그 여러분 혹시 그 아마데우스 옛날에 나왔던 밀러스 포만의 아마데우스 영화를 보면은 뮤지컬 공연 장면이 있잖아요. 예. 엄청나죠. 거기 무대 그죠? 장치들을요. 예. 300년, 400년 전에 공연인데도 뭐 파도도 막 치고 오페라 공연 네. 장면. 오페라 네. 공연 맞습니다. 그때도 이미 무대 기술 같은 경우가 그렇죠. 축적되었기 예, 때문에 예. 그게 이제 영화를 만나면서 또 카메라라는 게 얼마나 또 속이기 좋아. 그러면서 꽃을 피웠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약간 이렇게 그 달나라 여행 찾다가 음. 찾은 게 있는데 시기적으로는 이게 굉장히 짧은 영상인데 최초라고 그러는 게 있더라고요. 어떤 건가요? 1895년 건데 그 메리 여왕의 처형 예, 예. 18조짜리. 예. 그래서 가짜로 그 음. 메리 여왕 목을 이렇게 치는 거를 음. 이제 꾸며가지고 만든 건데 이제 당시 사람들이 진짜인 줄 알았다고. 깜짝 놀랐겠죠. 예, 예. 스코틀랜드 영광 메리의 어떤 처형 사건은 워낙 뭐 유럽인들에게는 유명한 음.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걸 역사책에서나 봤지 실제 그걸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 프로듀서가 에디슨이던데요. 아, 좀 영국에 악감정이 있었나 보구만 아무래도 에디슨은. 에디슨은 원래 영화를 발명했다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 그거 영화를 뭐 한번 일부 분명히 그의 재능이 도입되긴 했는데 정확하면 실제로는 에디슨 직원이? 예. 근데 실제로는 굉장히 악독한 영화 제작자죠. 그래서 영화 산업을 거의 초창기에 굉장히 위기로 몰아넣기도 했던 사람이죠. 뭐 전에 헐리우드의 탄생편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헐리우드가 태어나게 하시는데 큰 공헌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저는 존경합니다. 예. 예, 임스님 또 아유. 팟빵 정기 후원만 하다 유튜브 처음이시라고 해서 써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슈퍼챗 팍팍 들어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뭐 본 얘기하기 전에 요 얘기까지만 하고 이제 파건이 받아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윌리스 오브라이하고 레이 해리 하우젠이라는 이름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일단 들어가야 되는 게 사실은 이제 달나라 여행 이후로 시각 효과의 금자탑이라고 할 만한 영화가 바로 지금 말씀하신 윌리스 오브라이언의 그렇죠. 스탑모션이 전면에 등장한 물론 그 전에도 있습니다. 뭐 있긴 있었지만 로스트 월드라는 로스트 월드 예. 그 아서 코난 도일의 원작을 영화로 한 잃어버린 세계. 네, 잃어버린 세계.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진짜 특수 효과의 아주 신기원이 된 작품이 바로 그 유명한 킹콩. 킹콩이죠. 예. 그러니까 요 달나라 여행부터 한 15년, 20년의 텀이 있긴 한데 그 사이에 많은 영화들에서 이제 특수 효과, 시각 효과가 시도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헐리우드가 이제 성장하면서 20년대, 30년대가 본격적인 헐리우드의 1차적인 폭발적인 전성기였잖아요. 영화를 워낙 많이 찍다 보니까 판타지, 호러, SF 이런 걸 많이 찍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시각 효과 기술, 특수 효과 기술도 같이 발전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대표적이 바로 잃어버린 세계와 킹콩이란 거였죠. 예, 그래서 킹콩에 오면 이제는 뭐 더 이상 현대 스탑모션하고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아, 그럼요. 아주 뛰어난 그 연결성. 물론 뭐 스탑모션이 주는 그 고유의 그 묘한 느낌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오히려 그런 느낌들이 공룡이라든가 우리가 실제로 접해보지 않은 그 질감, 예. 동작의 어떤 툭툭 튀는 질감. 그걸 오히려 더 좀 판타지하게 느끼게 했던 것 같아요. 그건 애니메이션은 병전이 이미 뭐 나온 지는 오래됐었잖아요. 그때 당시에도. 이미 오래나 됐었죠. 19세기 말에 공룡 거티를 최초의 애니메이션이라고 보면 이때도 애니메이션이 나온 지 40년이 지났을 때고 뭐 미키마우스라든가 이런 게 유명했으니까 이미. 근데 그림이 움직인 거 봤어도 실물이 움직인 건 사람들이 못 봤거든. 정확하게 따지면 인형이지만. 발상의 전환이었죠. 그러니까 어차피 필름이라는 것도 결국 필름 여러 장의 사진들이 빠르게 돌아가면서 착시 효과를 일으키는 것이다라는 거에 착안을 해가지고 그러면은 인형을 조금씩 움직여가지고 하나씩 찍어 놓으면은 우리가 애니메이션 하듯이 그림 하나하나 그려가지고 조금씩 옮겨가지고 그린 것과 똑같은 효과를 내지 않겠냐라고 하는 발상의 전환이 정말 멋진 화면을 만들어낸 것이라고 볼 그게 수 있을 바로 것 이제 같습니다. 스톱모션 애니메이션 생각해보면 말이죠. 이건 존경의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이지 절대 폄훼가 아닌데 애니메이션 생노가다잖아. 엄청나죠. 하나씩 자 셀 애니메이션도 하나씩 그려가지고 배경화면에 놓고 찍고 빼고 또 그려서 놓고 찍고 빼고 이거 하고 인형 만들어서 관절 꺾어가지고 하나씩 찍고 또 찍고 움직이고 어떤 게 더 힘든 노가다일까?
저는 이제 예전에 만화를 좀 한 적이 예,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래도 겁니다. 그리는 쪽이 좀 더 힘들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은 합니다만은 스탑모션이라 그래서 결코 쉬운 작업은 아닐 거예요. 둘 다 이제 당연히 어렵고요. 스톱모션은 제가 알기로 좀 더 제약이 있는 게 세일 시절의 애니메이션은 이렇게 판에 딱 올려놓고 이렇게 수직 카메라에서 이렇게 찍으면은 기본 조건은 똑같잖아요. 그렇죠. 조명이 바뀌거나 뭐 이런 건 없단 말이죠. 근데 스톱모션은 실물을 놓고 찍어야 되기 때문에 조명도 다 맞춰줘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각도에 따라서 움직임에 따라서 이렇게 또 여러 가지 뭐 들어오는 이거 쇼메이님하고 촬영 전공이니까 잘 아실 것 같은데 조명 각도라든가 카메라 무브먼트라든가 또 지나가다 누가 저거 한번 툭 쳐봐. 그러면 가령 팀버튼의 크리스마스 악몽이 대표적인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인데 잭 스켈링턴 머리가 달라지는 거지. 거의 뭐 미친 짓이라고 예,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스탑모션 초기에 진정한 장인이 윌리스 오브라이언 이 로스트월드나 킹콩에 다 참여했던 그리고 그 특수 효과 또 스탑모션 같은 것들을 했던 윌리스 오브라이언이 사실은 잘 나가지 못했지만 만화가 출신이라는 게 중요해요. 아하, 그렇죠. 윌리스 오브라이언 자체가 만화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스탑모션 애니메이션의 원료는 애니메이션을 찾아야죠. 그렇죠. 스탑모션 애니메이션도 원래는 애니메이팅 하는 거니까. 그렇죠. 네. 베이커 스트리님이 잠깐 질문을 하셔가지고 제가 라이브 방송에 묘미를 해서 답변을 하자면은 비 내리는 거하고 눈 내리는 게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실사 영화에서 비 내리고 눈 내리는 거는 특수효과에 속하고요. 비 내리는 거는 강우기, 예. 눈 내리는 거는 강설기라고 하는데 눈은 다 가짜죠. 박원님 그 눈은 그 뭐죠? 이렇게 약품 같은 거 이제 예. 세제 같은 거지 일종의. 다 기계 있습니다. 예. 기계 해가지고 보글보글 거품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탁 하면은 끝에서 이렇게 떨어지는데 왠지 영화에서 녹는 눈은 좀 어설프잖아. 그게 사실은 세제 거품방울이거든. 그렇죠. 그리고 비는 이제 살수차를 동원해가지고 네. 거기다가 이제 그 파이프 기다란 파이프를 동원하는데 그 파이프의 그 구멍 조절하는 게 또 이게 예술이에요. 그래서 특수효과 잘하는 분은 그 호스를 그 기다란 그 관에다 연결해가지고 거기다 구멍을 뚫는데 어이 전기사님 강한 비 많이 내려줘요. 그러면 쫙 하면 억수 같은 비가 내려오고 내가 전기사님만 그랬던가 보슬비 내려줘요. 그러면 이제 보슬비 내리게 하고 굉장히 기술입니다 이거. 예. 예전 필름 시절에는 비 오는 날 영화 절대 못 찍었습니다. 전기 감전 사고 위험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찍어서 나오지도 않고 제대로 가장 예. 문제가 맞습니다. 비 오는 날 촬영을 하면 안 비가 나와요. 안 보여. 예, 안 보여요. 조명을 따로 쳐야 예, 돼. 조명 치고 해야 되는데 네. 그 비 오는 날 조명 치고 그런 게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거의 감전사를 자초하는 예, 거나 다름이 예. 없고 그건 이렇게 이해하시면 간단해요. 우리 축구 경기 볼 때 카메라가 멀리 있으면 분명히 아나운서는 비 온다고 그러는데 비가 안 보이잖아. 그게 경기장의 그 조명판이 조명 스탠드? 그게 일종의 뻥 조명이거든. 사방간대에서 조명을 플랫하게 치기 때문에 그냥 비가 안 보이게 그냥 확 날라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예. 선수한테 클로즈업에 들어가면은 머리가 젖어 있고 비가 보이잖아. 요건 이제 카메라 앵글이 따로 들어갔을 때 각도가 달라지면서 비가 보이는 조명 각도에서 찍기 때문에 비가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 오는 장면은 절대 비 오는 날 찍지 않습니다가 답이 되겠습니다. 예, 그 킹콩 시절에도 이제 윌리스 오브라이언과 그의 이제 제자라고 할 수 있는 사실 뭐 이렇게 밑에서 뭔가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배우고 그런 제자는 아니고요. 잠깐 거의 뭐 스치듯 예. 나이 차이가 레이 3, 40년 예. 나기 때문에 예, 그냥 뭐 레이 해리하우젠이 보고 뻑 가서 속되게 말해서 그렇죠. 예. 나도 저런 영화 하고 싶다. 사부님 저를 받아주십시오. 넌 뭐니? 전 레이라고 하여요. 와서 한번 내 밑에서 시다발이 좀 해보련? 이래가지고 들어갔다가 와야죠. 그 당시 이제 대표적인 특수 효과 하면 이제 스탑 모션과 더불어 화면 합성이죠. 합성. 가장 원초적인 수준의 합성. 그렇습니다. 근데 컴포지션이라고 해서 요즘은 그걸 다 디지털로 해요. 합성을 왜 해야 되냐면은 그 시각 효과의 개수가 많아질수록 앞에는 가령 뭐 바닷가에 배가 있고 위에는 천둥이 치고 배에 불이 나가지고 전투가 벌어지는데 그게 이제 실제 촬영해가지고 제가 하나님한테 저 하나님 몇 시에 좀 번개 좀 내려주세요.
저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도 내 앞에서 까불면 죽어 이렇게 얘기한 사람 아닙니다. 저는 경건한 사람이에요. 예. 어쨌든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럴 경우에는 천둥치는 화면을 따로 찍어놓고, 그다음에 이제 배 세트를 찍어놓고 여러 가지를 합성해야 되는데 옛날엔 그걸 다 광학, 옵티컬로 했죠. 그래서 이제 괴수 영화들 보면 스탑모션으로 창조한 것도 있지만 실제 무슨 뭐 전갈이라든가 이런 거 찍어서 거대 괴물을 묘사해서 그렇지. 예, 하는 장면들이 아주 원초적인 수준의 합성. 합성에는 그러니까 화면과 화면을 합성하는 것도 있고 그 실사 배우가 있는 장면 뒤에 그렇죠. 영사 스크린을 예, 틀어놓고 그걸 또 카메라로 찍어서 합성하는 것도 있는데 그게 이제 많이 하는 리어 스크린 프로젝션 또는 스크린 프로세서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뭐 이렇게 빌딩에 매달려 있다. 사실은 세트에 매달려 있는 거지. 근데 그 밑으로 차가 지나가는 화면을 막 틀어낸단 말이야. 차가 안 지나가면 가짜 같잖아. 그러니까 차가 지나가는 걸 틀어놓고 그 매달리는 걸 위해서 찍는데 이제 밑에는 이제 실제가 아니고 이제 틀어놓는 거다 보니까 사실은 그게 표시가 나거든. 예. 대표적인 게 히치콕 영화 보면은 거의 모든 실내 차 장면은 다 그런 리어 스크린 그렇죠, 프로젝션으로 그렇죠. 배경이 좀 떠 있네. 근데 그렇게 하는 게 빨라 촬영이. 그때만 해도 뭐 촬영차에다 집어넣어놓고 막 통제해가면서 찍으면은 짜증 나거든. 그래서 그냥 배우 딱 촬영 세트에 찍어놓고 뒤에 스크린 돌려가면서 시콕 감독이 야 돌려라 카메라 롤 연기 똑바로 해 이렇게 해서 하는 게 훨씬 빠르니까 그렇게 했었죠. 예, 그래서 하여튼 윌리스 오브라이언이 거의 정립한 그 스탑모션 애니메이션은 이제 레이 해리하우젠에 의해서 완벽하게 꽃피고 거의 모든 B급 괴수 영화들, SF 영화들에서 최고의 기술로 각광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레이 해리하우젠은 시각 효과 감독이지만 사실은 스톱모션 애니메이션 전문가인데 이 사람한테 장면을 통째로 맡기다 보니까 레이 영감님 요 씨는 알아서 다 해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양반이 스톱모션하고 리어스크린 프로젝션 합성을 다 하게 된 게 바로 화가님이 좋아하시는 해골 장면. 그렇죠. 그게 예. 어디 나오죠 그게? 제이슨과 아르고낫. 현재 유튜브에 유튜브랜다. 넷플릭스 올라와 있는 아르고 황금 대탐험에 나오는 그 제이슨과 해골 기사단의 결투 장면 그게 되겠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뭐 특수효과 2기로 본다면 정말 특수효과 2기의 모든 기술이 총동원된 스탑모션 들어가고 그것을 또 합성하면 그렇습니다. 그 기술까지 해서 거의 금자탑이 아닌가 싶어요. 뭐 넷플릭스에서 이것도 봤고 유튜브에서 몇 개를 찾아봤는데 특이한 게 엔딩 크레딧 때 이분 이름이 제일 먼저 이렇게 뜨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본 거는. 물론 이제 감독이 따로 있었어요. 네. 연출 감독이 따로 있었는데 그 알고넛 할 때쯤 되면은 이미 뭐 헤이하우젠의 이제 명성이 그럼요. 예. 독특할 때고. 감독보다 일단 더. 그렇죠. 나중에 본인 풀 연출한 것도 있고. 제가 어렸을 때 레이 해리하우젠 영화인지도 모르고 봤던 영화가 신바트의 대모험, 신바트와 호랑이 눈깔. 호랑이 눈. 저도 그거 다 봤더라고요. 그러니까. 유튜브 보니까 다 아는 거예요. 신바트 3부작이 있죠. 그러니까. 유명하죠. 예. 헐리우드 극장에서 그걸 보면서 아니 이렇게 훌륭한 영화가 있을 수가 있다니. 그리고 저 우디님이 걱정해 주셨네. 병자곤 입디면 방송 끝날 듯. 우디님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병자곤의 코너가 곧 시작됩니다. 예. 그러지 마세요. 부담스럽습니다. 어쨌든 레이 해리하우젠이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요즘 알고 있는 시각 효과의 거의 모든 것을 다 다져놨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것을 요즘 다 이제 CG, 동작은 컴퓨터 그래픽, 합성도 디지털로도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제이슨과 알곤 황금 대탐험의 그 해골 전투씬은 말이죠. 이렇게 했을 거예요. 일단 해골을 하나하나 움직여가지고 그 한두 개야 그것도. 그렇죠. 예. 이 해골의 동작과 저 해골의 동작을 다 맞춰 스톱모션을 찍어. 그 다음에 배우 세워놓고 거기에 맞춰서 싱크 맞춰서 칼질을 해. 그랬을 거예요. 그다음에 그걸 세워놓고 뒤에 배경을 또 영사를 해. 이 작업은 내가 뭘로 하여간 비교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지금 하라고 그러면 진짜 하기 힘들 거예요. 인건비도 안 나오죠. 네, 인건비도 안 안 나와. 그 당시니까 그렇게 정말 사람들 녹여내고 해서 녹여내고 했을 텐데 거의 뭐 불가능하죠. 지금 아르고 황금 대탐험 같은 영화는 이제 지금의 시각으로 보면 이렇게 불평할 수가 있어요. 왜 색깔이 약간 바래지?
시각 효과 나오는 장면에서 이렇게 원래 영화하고 색깔 톤이 좀 틀린데 이렇게 이제 이 꼬투리를 잡을 수도 있는데 그때는 옵티컬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합성을 하란 말이죠. 필름을 놓고 거기다 필름을 놓고 현상한 다음에 그걸 다시 또 놓고 또 현상하는 우리 복사기도 왜 한 번 1카피 하면은 볼만하지만 2카피, 3카피 들어가서 그쵸? 예. 열화가 일어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필름 자체를 2카피, 3카피를 해서 만든 화면이기 때문에 당연히 열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도 50년 전, 60년 전 관객한테는 경이로웠다는 거죠. 예, 또 BHJ님이 저 슈퍼챗 써주셨네요. 금액을 얘기할 뻔했네요. 어휴. 힘든 외국 생활 유일한 낙입니다. 항상 아니 외국 사람인데 감사하고. 하나로 해주셨어. 예. 아유, 혹시 이거 환전 수수료 괜히 또 남한테 가는 거 아니야? 우리가 환전도 해야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감사합니다. 예. 예, 하여튼 뭐 제가 이제 유독 그 당시 영화들 굉장히 좋아하는데 옛날부터 레이 해리하우즈는 좋아해서 그래서 뭐 이제 유명한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윌리스 오브라이언이 자기가 직접 창안한 이야기 중에 뭐 결국은 다 킹콩의 변형인데 굉장히 만들고 싶었던 작품 그러나 생전에 못 만들고 죽은 거를 돌아가신 걸 또 레이 해리하우즈니 받아서 그렇죠. 뭐 관지의 계곡 같은 영화로 만들기도 했고 예 지금은 이제 스탑모션 애니메이션은 거의 쓰이지 않죠. 아드만 스튜디오도 스탑모션 안 하는 것 같지 않아요? 요즘에는 하긴 하나. 아드만이 한번 화제가 난 이후로는 작업을 좀 꽤 오래 못했지요. 근데 CG 과연 애니메이션 아드만- 나오고 나서 그렇죠. 예. 근데 그렇다고 해도 아드만이 스탑모션을 포기할까? 저는 그렇진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잘 모르겠네요. 스탑모션을 이제 간간히 나오긴 하는데 결국은 경제 논리에 의해서 너무 너무 인건비나 이런 게 오히려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 재밌는 사실 제가 들었는데요. 아직까지 스탑모션 애니메이터들이 남아있고 기술이 보존된 나라는 사회주의 국가, 그 공산권 국가가 많이 있답니다. 그리고 북한에는 아직도 스탑모션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우리나라에는 광고계에 조금 계셨는데 뭐 많이 쓰이질 않으니까 결국 이 기술이 축적되고 전수되려면은 산업적 수요가 있어야 되는데 미국에서마저도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거의 사라질 뻔했는데 지금 그 헨리 셀리 네. 그 크리스마스 악몽 만든 사람 몇 명 제가 알기로는 그때도요 크리스마스 악몽 때도 전국에 미국에서는 몇 명 없었답니다. 그렇죠. 그리고 뒤져가지고 헨리 셀리라는 그 양반 생긴 것도 약간 좀 외모 평가 하여간 왜 평을 하십니까? 뭔가 좀 거장같이 생기셨잖아. 근데 공산권 국가, 구사회주의 국가에는 남아있고 한국에서도요. 제 기억에 따르면은 콩쥐팥쥐라는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이 있었습니다. 60년대 말 70년대 초에 장편 길이에 지금도 한국 영상 자료원 어디 가면 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전통들이 다 사라지게 돼서 이제 아쉬울 따름이죠. 그래서 참 지금 마침 우리 영화 친구들이 게시판에 써주셨는데 생각해보면 저희 기억에 미국 어떤 대중 상업 영화 에서 스탑모션이 쓰인 물론 스탑모션 애니메이션 제외하고요. 영화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거의 최후의 영화들로 역시 뭐 로보캅, 그렇죠. 터미네이터 1편 정도 손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로보캅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저 시간항해님이 지금 잡담하고 있는데 채팅하면서 시간항해님 집중해 주세요. 지금 그 파고님이 로보캅, 뭐 미지와의 조우 뭐 이런 얘기해 주셨는데 또 스페이스 오디세이까지 포함해서 사실 그러니까 로보캅은 이제 필 티펫이라는 스톱모션 애니메이터가 했고 미지와의 조우의 우주선은 더글라스 트럼벨이 이제 우주선을 만들었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가장 몇 년 전에 이제 세상을 떠나신 시각 효과의 거장 데니스 뮤렌 이 양반은 이제 주라기 공원하고 터미네이터 2 하면 뭐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분들이 직접 일을 했던 안 했던 사실은 다 윌리스 오브라이언과 레이 해리하우젠의 자손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다 이제 컴퓨터 그래픽으로 바뀌어가지고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군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이제 물어보시는 목 돌아가는 거 어떻게 돼요? 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전통적 시각 효과에는 매트 페인팅 아까 말씀드렸고 리어 스크린 프로덕션 말씀드렸고 애니메트로닉스라는 게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로봇으로 기계 장치를 만들어 가지고 움직이게 하는 거. 대표적인 게 인디아나 존스에서 1편 레이더스 로스트 아크에서 얼굴 녹아내리는 거. 네. 그거는 이제 기계로 표정 움직이는 기계를 만들어 가지고 눈이라든가 이런 거 집어넣고 거기다 왁스를 집어넣어서 이제 사람 얼굴을 만든 다음에 이렇게 리모컨으로 움직이면 이렇게 눈도 떴다 감았다 하고 입도 막 돌리고 그러거든요. 그거를 토치를 밑에서 연락해 하는 거지. 그 왁스가 녹아내리면서 얼굴 흘러내리는 게 완성되는데 그런 기술들이 이제 뭐랄까 컴퓨터 그래픽이 생기면서 그 장인들이 다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야. 할리우드에서도. 미니어처 모델링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거는 이제 그 병자님이 수트 애니메이션, 수트 액션 얘기하면서 말씀해 주시겠지만 미니어처의 정교한 제작, 중요하죠. 미니어처와 그 크리처 간의 어떤 그 비례를 계산한 촬영 이런 것들이 점차 사라져가고 있죠. 뭐 때문에? 디지털 때문에. 예. 이게 뭐 복인지 저주인지는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그 애니메트로닉스의 가장 금자탑이라고 할 만한 영화는 존 카펜터의 더싱이 아닐까 싶어요. 더싱. 야, 거기서 나온 그 애니메트로닉스 효과는 진짜 상상 초월이었죠. 예. 자, 오늘 입 띄었으니까 방송 이걸로 종료하는 걸로. 끝나는 건가요?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저기 일본 이야기는 요 부분까지만 좀 하고요. 사실 컴퓨터 그래픽이 제가 봤을 때는 단순히 시각 효과 부분만 특히 뭐 이런 애니메이터들만 일자리를 앗아간 건 아니고요. 사실상 현대 와서는 CG가 이제는 이 시각 효과의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특수 분장의 분야까지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일자리를 거의 앗아간 게 뭐 예를 들어 스탠 윈스턴, 뭐 아까 말한 필 티퍼트, 뭐 로보팅 같은 뛰어난 여러 기술자들의 일자리를 거의 뺏어갔고 그래서 우리가 주라기 공원 이야기할 때 항상 이야기하는 게 고전적 방식의 애니메트로닉스와 최신 기술이었던 CG를 거의 완벽하게 도입한. 그렇죠. 또 CG만 하면 너무 이물감이 생길 수 있으니 적절하게 애니메트로닉스를 그렇죠. 도입해서 사실감을 더한 그런 영화라고 할 수 있죠. 지금 베이커 스트리트님이 주라기 공원은 로봇이라고 광고했는데 스탑모션이라고 그것이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스탑모션은 안 썼다고 보고요. 그 쓰러져서 독 먹고 죽어가는 트리케라톱스의 근접샷은 애니메트로닉스. 기계 장치로 피부라든가 표정을 움직이게 한 거고 전체 전신이 나오는 공룡은 컴퓨터 그래픽. 이렇게 해서 그러면 데니스 미레니까 여기서 저 직함이 비주얼 에펙트 슈퍼바이저거든. 시각 효과 감독. 그러니까 하는 일이 뭐냐면은 데니스 미렌이 이건 CG로 해. 요거는 애니메이트로닉스로 해도 돼. 요거는 애니메이트로닉스라면은 업경으로 발해가 나기 때문에 요거는 뭐 CG로 해. 이런 걸 판단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촬영 같은 거 할 때 조명 어떻게 치고 앵글 어떻게 잡고 이런 걸 다 감독해 주는 게 시각 효과 감독인데 미국에서는 어쨌든 전통적인 시각 효과의 이 전통이 수십 년이 쌓여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한국에서는 초기에는 그런 게 없어서 굉장히 고생했고요. 지금 파고님이 얘기하셨던 필티프에서는 로보캅의 그 에드 209이라고 거대한 그 괴물 경찰 로봇이 로봇하고 싸우는 장면을 다 그분 연출하셨거든요. 그 전에 더 금자탑이 있죠. 금자탑에 있지. 뭐죠? 바로 그 유명한 스타워즈의 그 스탑모션 애니메이션을 이 양반이 했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CG가 나오면서 동작은 매끈해졌는데 예. 실물감이 떨어지는 거지. 그래서 요즘은 CG가 좋아져가지고 모델을 제작하지 않아도 우주선 모델을 옛날에 모델 다 우주선 모델로 제작했거든. 그럼요. 예. 그러면 에일리에 나오는 우주선 아니 스타워즈의 그 제국군 스타 디스트로이어인가? 스타 스타워즈 초반에 데스트로이어가 쫙 지나가면 스타 데스트로이어 맞을 스타 겁니다. 데스트로이어 삼각형 그 예. 우주선 어마어마하잖아요. 그거다 모델로 제작한 거거든요. 요즘은 그걸 CG로 하면은 그런 실물감 그러니까 이런 게 나올라. 근데 CG가 좋아서 실물감도 표현한답니다. 이제는. 지금 또 드림러님이 써주셨는데 필티퍼스는 결국은 이제 본인이 CG 회사를 만들었다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열 받은 거지. 결국은 저는 원료로 돌아간 것 같아요. 애니메이션에서 나온 스탑모션이 결국은 CG 물론 CG는 일일이 한 장씩 그리는 것과는 조금 다른 일이긴 하지만 결국은 또 기존의 애니메이션 작업으로 저는 돌아간 것이 아닌가 싶어요. 예. 맞고요. 지금 이제 한국에서도 시각 효과하는 사람들의 숙제는 말이죠.
한마디로 CGT를 안 내는 게 숙제입니다. 그렇죠. 예. 네. 지금 이제 승리호를 둘러싸고 많은 기대와 우려가 있잖아요. 그 예고편에 촥 나오는 그 우주선의 그 질감이 나는 그래서 처음에 모델 제작했나? 어떻게 이렇게 질감이 생생하지 했더니 CG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CG로 이런 물체의 어떤 질감이 나옵니까? 그랬더니 요즘에는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다 아사 같지만 사실은 파고님 말씀처럼 컴퓨터 그래픽으로 다시 수렴이 되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예, 그 사실 서양의 이런 시각 효과가 주로 뭐 화면 합성이라든가 스탑모션 애니메이션 중심으로 발전이 되어 왔다면 그 반대 측면에는 바로 이제 일본 쪽 시각 효과가 또 수많은 인기를 얻고 있죠. 근데 이제 둘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큰 차이가 있죠. 예. 하지만 아주 현실적인 해결책이었죠. 어떤 거였죠, 병자님? 흔히 이제 특촬이라고 부르는데 사실 정확히 말하면 특촬은 이제 특수 촬영의 약자니까. 그렇죠. 특촬물. 예. 그 말씀하신 FX랑 사실 같은 얘기인데 일본에서는 워낙 독특한 형태로 발전하다 보니까 일본에서 주로 쓰는 그러한 기술들을 특별히 특촬 또는 특촬물이라고 이렇게 아예 장르처럼 부르게 그러니까 되기도 시각 했던 거죠. 효과와 특수효과 섞어서 그냥 특촬물이라고 한다고 보면 더 맞을 예, 것 예. 같아요. 일본이 2차 세계대전 전쟁 전에도 그렇고 전쟁 중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프로파간다 영화를 만들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 그런 특수 촬영을 하는 영화들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었어요. 그런데 일본이 패전 후 GHQ 시대가 들어오면서 GHQ가 일본 영화계에 전쟁 영화라든지 시대극 같은 거는 못 만들게 했어요. 당연히 패전국이니까 전쟁 영화는 뭐 못 만드는 거고 시대극 같은 경우도 이제 천황을 신격화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못하게 한 거죠. 근데 이미 기존에 그런 기술력 가진 사람들 많았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전쟁 당시에는 일을 했었던 사람들. 예, 대표적으로 이제 치보라야 에이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쯔브라야 나옵니다. 바바야가님. 나는 그럼 뭘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이 사람 그 당시에 도호 직원이었는데 도호에 이제 기획안 하나 내는 거죠. 괴물이 나와서 마을을 습격하는 영화를 만듭시다. 그게 이제 1954년에 만들어진 고지라의 원형이었던 거죠. 과연 쯔브라야지가 순진히 혼자서 그 생각을 해냈을까요? 일단은 제가 본 자료에는 치브라이지의 기획안이 도호를 통해서 통과됐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도 저는 치브라이지의 기본 생각이었을 거라고 보고 분명히 치브라이지는 이전에 1933년에 나왔던 영화 킹콩 어떤 잃어버린 세계 그런 걸 보고 나도 이런 거만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고지라 몇 년 전에 나온 심해에서 온 괴물을 보고 무라카이 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도어의 프로듀서가. 심해에서 온 괴물하고도 굉장히 비슷하고요. 분명히 그것도 영향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디님이 게시판에 써주셨는데 물론 이제 시각 효과 부분에 포함되긴 하지만 과연 그 일본의 괴수물로부터 시작된 부분을 우리가 헐리우드 시각 효과와 같은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조금 미지수예요. 저는 같은 부분하기보단 독자적인 분야로 인정해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인데요. 사실 제가 병자님만큼 그 특촬물 일본식 특촬물을 좋아하지 않는 이유는 없어 보여서. 그리고 그 디즈니 애니메이션은 1초에 24장 풀프레임인데 일본에서는 리미티드 애니메이션이라는 게 나왔잖아요. 16프레임, 8프레임. 근데 제가 좀 어린 시절 젊은 시절에는 폼 나는 거, 자세 나오는 거 좋아하다 보니까 그 뭐 스톱모션 할 돈이 없으니까 뭐 고못 입고 나와서 이렇게 주접을 떠시나 아니면 애니메이션 만들 돈이 없으면 만들지 말지 뭐 8개를 가지고 1초에 16장 가지고 애니메이션을 만드나 그렇게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완전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뭔가 만들고 싶고 표현하고 싶은데 헐리우드만큼 돈도 없고 시간도 없는데 뭘 할 수 있을까 해서 일본인들이 개발한 방법이 리미티드 애니메이션이고 또 수트 입은 특촬물이라면은 그리고 그 방향에서 올라갔잖아요 수준이 또. 그렇죠. 예. 그럼 나는 그건 독자적인 분야로 인정을 해야 된다. 그 초반에 나왔던 시각 효과와 특수 효과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스탠리 형이 말씀해주신 부분하고도 이제 맥락이 다 있는데 이걸 저는 같은 맥락에서 보기에는 좀 힘든 게 사실 일본 폄하하는 건 아니고 일본 특촬물 같은 경우에는 후반 작업이 거의 없잖아요. 동시에 거의 현장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아주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후반 작업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있긴 있어요. 밟고 지나갔을 때 뭔가 폭발하고 튀는 장면들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바로 폭발시키기 쉽지 않거든요. 나중에 입히는 경우 있고 또 고지라 같은 경우
뭐 방사능 화염을 쏜다든지 여러 가지 광학적 특수 효과들을 이후에 많이 입힙니다. 그 당장 파워레인저 시리즈 보세요. 그 화려한 컴퓨터 그래픽 조명들, 파워레인저 배경들. 시절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이제 고지라 시절을 고지라 이야기를 때만 해도 얘기해야죠. 저런 거죠. 고지라가 예. 입에서 훅 뿜으면은 그렇죠. 이제 여기다가 화염방사기를 대고 찍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연무 분사기를 대고 찍는데 테이크에 따라서 분사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 아 정말로 말씀드리는데요. 고지라 처음 나왔을 때도 연무 분사기로 찍은 적은 없어요. 도호는 자체 광학 합성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고지라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 방사능 화염이라든지 레이저광 쏘는 건 전부 다 광학 합성을 통해서 만들어진 옵티칼 작업을 했다는 효과입니다. 거죠. 도호는 그런 장비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그 괴수 영화의 유행을 따라한 다른 영화사들 중에서는 그런 장비를 가지고 있지 못한 경우도 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쇼와 시절에 만들어진 카메라 같은 경우 입에서 화염을 뽐는데 정말 입에다가 화염 방사기 집어넣고 쏘는 형태로 하는 경우도 있긴 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고질라 중심의 작품에서는 이제 그런 흐름이 있었는데 정말 후반 작업 많이 들어간 건 이제 고질라 수많은 아류작들 중에 뭐 도고라 이런 영화들은 좀 헐리우드식 비주얼 이펙트에 가까운 것들이 좀 있어요. 그 역설적일지 모르겠는데 그 말을 봐서 얘기하자면은 최근에 나온 고질라를 나도 몇 개 봤잖아요. 예. 근데 헐리우드 박원님 말씀대로 헐리우드식으로 수준이 높아진 CG를 보니까 수트 입고 할 때보다 더 재미가 없대. 저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일본은 확실히 계속해서 수트 애니메이션을 만들었고 수트 애니메이션인가 수트 특촬물을 만들었고 그것들을 정말 정교하게 다듬고 발전시켜 왔어요. 그러니까 거의 인형 조종인데 정말 정교한 수준까지 인형 조종술을 발전시키고 나중에 가면은 96년에 만들어진 가메라 시리즈 2편 같은 경우 레기온의 레습이라는 이제 작품인데 그 작품 같은 경우는 레기온 괴수 안에 사람이 2명이 들어갔어요. 서로 등을 맞대고 한 사람은 앞에 조정하고 한 사람 뒤에 조정하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굉장히 양식화되고 정확한 프로세스를 가진 형태로 개발을 했는데 이게 너무 개발이 깊숙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나중에 CG로 전환할 때 이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기술들을 다 날려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산업적으로 네. 또 필요하지 않게 그러니까 CG 도입이 점점 더 늦어지고 그래서 지금의 아하. 일본 영화들을 보면은 CG를 사용하는 거 보면은 솔직히 저는 아우 좀 딴 데 좀 맡겨라 생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근데 그것은 파고님 신기술이 개발됐다고 해서 기존의 기술을 사용하던 사람을 바로 자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신기술 개발을 늦추더라도 일자리를 보호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다른 나라 영화계는 다 컴퓨터 그래픽이다 VFX를 쓰는 동안에 일본만 계속 고무 옷을 입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건 파고님의 세계관하고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요, 뭐 저는 별로 안 맞습니다. 생각보다. 어쨌든 지금은 뭐 일본 그 수트 액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고유의 장르를 인정받을 만큼 기술적으로도 어떤 축적을 이루었고 외국에 특히 매니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점은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좀 한편으로는 좀 아쉽기도 해요. 그러면은 일본의 그 거대 괴수물의 전통이 이제 사실상은 그 고질라의 수트의 전통은 이런 전대물을 제외하면 사실상 거의 중단됐잖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시대에 그렇게 만들면 볼 사람이 없으니까 진짜 한 50대 60대 이상의 추억팔이용이 아니라면은 컴퓨터 그래픽에 익숙한 젊은이들에게 수트 입고 나가지고 뒤뚱뒤뚱하면서 괴물이다 우왕하면은 일단 비웃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어쩔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그렇다고 뭐 스톱모션으로 지금 다시 시작할 수도 없고요. 외국에도 없는 수트 액션을 아예 또 아마 일본에서 수트 액션이 계속 이어진다면은 괴수물보다는 히어로물 쪽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뭐 일본 얼마 전에도 우리 저 베테온피에 어떤 분이 올려주셨잖아요. 이것이 일본의 영웅이다. 이래가지고 그 전대물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수트 액션은 전대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본다는 거죠. 전대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개인적으로 저는 일본의 수트 애니메이션이 좀 발전했으면 하는 부분이 앤디 서키스라든지 뭐 덕 존스 같이 아예 그 비주얼 이펙트 특수 효과 자체를 수트라고 생각하고 연기할 수 있는 형태의 그런 형태로 좀 발전해줬으면 어떨까 좀 근데 그런 앤디 바람을 가져봅니다. 서키스가 들어오면 사실은 또 컴퓨터 그래픽하고 구분이 안 가는 게 수트는 역시 뭔가를 입고 사람이 직접 움직이는 맛이 있어야 예. 되는 거고 앤디 서키스처럼 데이터 수트를 입고
하나의 오브제로만 이 사람은 연기를 하고 그게 완전히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돼서 따로 구현되는 거라면은 수트 액션의 의미가 또 없어지게 되는 거죠. 딜레마네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저는 그 수트 액션만을 전문으로 하는 일본의 배우들 실제로 괴수의 움직임을 만들기 위해서 동물의 움직임을 보면서 아, 그럼요. 연구하고 있었죠. 정말 엄청난 연구와 그런 성과들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그대로 계승하면서 뭔가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는 컴퓨터 그래픽도 하나의 수트의 하나다라고 생각하고 그 형태로 좀 발전해 줬으면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을 좀 가져보긴 합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의미의 이제 수트는 아니게 되는 거죠. 예. CG를 위한 뭐라 그러죠? 그 뭐 캡처하는 걸 뭐라고 모션 그러죠? 캡처. 모션 캡처의 기능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일본의 수트 특촬 이 비주얼 이펙트의 전통이 끊긴 건 결국 저는 일본 영화 산업의 현 주소에서 찾아야 될 거고, 그 지점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에드만 스튜디오나 라이카처럼 네. 현존하는 기술자들이 여전히 그것을 전통적인 방식으로 만들고 있는 것에 비해서는 부활의 기대를 걸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지금 싶은 생각이 스레드 듭니다. 리퍼님이 핵심을 네. 찌른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런 걸 전통을 지킨다고 포장할 수도 있겠지만 현실은 돈이 없어서 그러니까 그런 제가 거죠. 지적하는 게 바로 그 부분이에요. 지금 일본 영화계 현실에서 그 누구도 그런 전통을 살리려는 시도를 하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아마. 저도 비슷한 생각이긴 해요. 아드만이라든지 또는 뭐 헨리 셀릭 같은 그런 정말 여전히 스톱모션을 만들고 있는 그런 장인들은 그야말로 장인의 혼으로 작품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과연 현재 일본에서 그런 수트 액션물을 장인의 혼을 가지고 만들어낼 만한 사람이 있는가? 라는 부분이 좀 회의적이라는 거죠. 근데 그 가면라이더나 전대물이나 보면은 지금도 계속 안 쉬고 계속 만들잖아요. 그럼요. 그쵸?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1년 주기로 계속 끝내고 새로 나오고 끝내고 새로 나오고 그러는데 제가 요새 거를 잠깐 본 적이 있는데 70년대 거보다 좀 뭐라 그래야 되나 비주얼이 떨어진다 그래야 되나 느낌이? 말씀하신 예. 것처럼 확실히 그런 전대물이나 지금도 계속 시리즈가 진행되고 있는 전대물이나 뭐 가면라이더 같은 경우는 좋아하시는 팬분들에게는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제 입장에서는 확실히 관성 때문에 만든다는 느낌이 좀 맞아요. 강해요. 예, 정확한 아니 심지어 생각이네요. 제가 느낀 가면라이더도 지금도 인기 있는 거는 처음에 나왔던 1호부터 10호 정도? 예. 그게 아직도 지금 있는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리고 게시판에도 나왔지만 또 게시판에도 이제 베이커 스트리트님인가 어떤 분이 올려주신 얘기인데 일본은 팬들의 충성심 그리고 작품이 나이를 먹어가면서 팬들도 같이 계속 나이를 먹어가지고 그걸 찾는 그런 현상들이 음악이라든가 뭐 쪽에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아무리 그래도 가면라이더를 60대 아저씨가 다시 극장 가서 보고 좋아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냥 그런 전대물을 좋아하는 어린이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유지되는 게 근데 아닐까요? 그런 거 있어. 옛날 캐릭터들이 한 번씩 다 같이 나오는 특집이 있거든요. 이제 때로 극장판도 다 나와요. 계속 나오죠. 예. 극장판도. 전대물이면은 그 빨간색이 주로 이러는데 빨간색들이 쫙 다 같이 나오는 게 있잖아요. 아 그러면 이제 아버지하고 아들이 가서 야 이러고 아무튼 그 몬스터버스의 성공에 고무돼 가지고 고지라의 판권을 가지고 있는 도호에서 다시 한번 고지라 시리즈를 만들어 보겠다라는 의지를 좀 내비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번에 나오는 고지라 시리즈 같은 경우가 지금 계속해서 얘기되고 있는 일본의 그 전통적인 어떻게 보면 양식화되기도 했지만은 그만큼 더 정교한 수트 액션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제대로 그러니까요.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은 저 개인적으로 정말 좋겠습니다. 마무리라기보다 쿠크리님하고 베이커 스트리님이 이제 두 가지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일단 베이커 스트림 질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우리나라 CG 기술이 일본보다 훨씬 좋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한국이 CG는 더 잘해서 네, 훨씬 낫죠. 네. 그래서 그 파고님 전 직장 사장님이 부탁해가지고 루팡 3대 일본판의 컴퓨터 그래픽은 한국 CG 회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쿠크리님이 파고님 이건 어떻게 보세요? 대만의 인형극 포데이 이런 거는 특수 촬영물로 해야 될까요? 왜? 봐야죠. 인형극인데 그쵸? 인형극인데 단순 인형극이 아니고요. 제가 한번 소개했었는데 그 사실은 그 스탑모션 애니메이션의 그 노가다 정신은 지금 쿠쿠리님이 말씀해주신 대만의 포데이 이 포데이로 이어졌죠. 진짜 끝내주죠. 성석전설은 맞습니다. 스톱모션 예, 예. 아니었죠? 아닙니다. 스탑모션 아니죠. 인형이죠, 인형. 그건 이제 퍼펫이라고 예, 해야 되나? 맞습니다. 그거인데 네. 그것도 훌륭했어요 아주. 훌륭한 정도가 아니라 네. 제가 보기엔 일반 상업 영화의 스펙타클을 뛰어넘죠. 그 정도면. 그리고 포데이는 대만은 굉장히 인기 많아가지고
마치 건담처럼 예. 캐릭터 산업도 굉장히 발전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음. 예. 어쨌든 손으로 넣어서 인형은 조작하는 걸로 그렇죠. 알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위에서 선 달아서 뭐 하는 예. 것보다는 주로 손을 넣고 하는 위에서 걸로. 끈으로 하는 거는 마리오넷, 예. 밑에서 주도한 거는 퍼펫. 퍼펫. 야, 대단하죠. 포대이물도. 예. 그래서 하여튼 좀 일본은 좀 안타까워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반면에 한국은 진짜 대단하다고 느낀 게 우리 스탠리 형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뭔가 대단한 히트작이나 영화 역사에 남을 만한 무슨 무언가를 보여주려면 사실은 그 전통 속에서 무언가가 나와야 되는데 한국은 이상하게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대단한 게요. 예. 뭐 한국 사람들은 언제 시즌에 해봤나? 아니 대한민국 뭐 좀비물 얼마나 나왔다고 그러니까. 좀비 영화가 그렇게 천만 돌파하고 그래. 그 뭐 맨 땅에 헤딩해가지고 예. 컴퓨터 그래픽 이 정도 한 거고 좀비물은 말 그대로. 아니 그 전에 뭐 반도 있죠. 뭐 한번 뭐야 갑자기 부산행. 부산행. 예. 부산행 이전에 실사 좀비물이 없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 20년 전에 박원 기억하시겠지만 심해 영화제 하면은 그 한국산 공포 영화 한다 그래가지고 내장 가르는 거 할 때 마장동에서 돼지 순대가 사갖고 와가지고 투수둑 털어뜨리는 거뭐 찍었습니다 이런 영화 있고 좀비라고 해서 대충 이렇게 도랑 발라가지고 눈 끝에만 까맣게 하고 그러니까 시도는 가상 하나 좀 어설프다 이런 영화만 나오다 갑자기 부산행에 나온 거 아니야. 한국 사람들 참 특이해. 다만 제가 전통이 아쉽다고 하는 거는 이건 시가육과 감독님이 얘기해 준 건데 알리타 베테랑제를 볼 때 알리타 깨지는 장면이 도자기로 만드는 그 모형을 먼저 깨고 예. 그거를 관찰하고 해가지고. 촬영해서 다시 컴퓨터로 리터칭을 해가지고 처리한 장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가 뭐 무슨 차이가 있어 했더니 CG로 처음부터 깨는 것보다는 실물을 만들어서 깨고 그걸 리터치하는 게 훨씬 더 실물감이 나오는데 한국에서는 그런 모델링에 대한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다 CG를 하다 보니까 조금 발해가 난다. 자기도 지금 컴퓨터 그래픽을 하고 있지만 그런 전통적인 시각 효과의 노하우가 축적되지 않은 거는 아쉽다. 그 점은 뉴질랜드가 외타지 외타. 외타. 예, 외타 한국보다 낫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외타가 이제 전통적인 방식의 시각 효과, 특수 효과 든 회사가 정말 그렇죠. CG 효과로까지 완전히 지금도 외타가 있고 외타 디지털이 있고. 그렇죠. 예. 그리고 베이커 스트리트님이 일본은 왜 이렇게 CG 기술이 떨어지냐? 결국은 영화 산업과 자본의 문제 같아요. 계속 그런 시도가 예. 있어야지. 시도를 통해서 그것을 입증된 결과물로 나타나거나 그래야 자꾸 되는데 한동안 왜 그 만화를 원작으로 한 CG로 도배된 영화들이 예. 아주 개박살이 나고 음. 그러면서 좀 위축됐고 일본 영화 산업이요 더 이상 요즘 멜로 애니메이션 제외하고는 돈을 안 씁니다. 코난에는 계속 돈을 써요. 그러니까 만화 아니면은 멜로 청춘 하이틴 요 영화 아니고서는 안 쓰고요. 제가 재밌는 거 알려드릴게요.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에 초청돼서 오시는 대단한 작품들 만든 감독님들 있죠. 고민이 뭔지 아세요? 자국에서 자기 영화 개봉하는 게 고민입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그게 현실. 그 지나간 얘기지만 병자님 파이널 판타지 그 애니메이션 3D판이 만약에 잘 만들어졌고 데이트했었다면은 일본의 컴퓨터 그래픽이 현재가 달라졌을지도 몰라요. 보면은 일본의 컴퓨터 그래픽 기술이 결코 떨어지지 않아요. 당연하죠. 아니 그 뭐 플레이스테이션만 스퀘어라든지 봐도. 뭐 세가라든지 그런 데서 만든 게임 보세요. 그 게임에서 구현하는 CG의 질은 정말 뭐 지금은 좀 이제 미국 쪽이 좀 더 뭐 잘한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에 나왔을 때는 억하는 수준이었거든요. 그렇죠. 결국 중요한 거 영화나 그런 데서 이 보여지는 기술은 기술 자체보다도 그 이야기가 얼마나 매력 있느냐가 더욱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계관, 주제, 스토리. 이야기가 매력적이지 않으니까 아무리 화려한 화면을 보여주면 뭐합니까? 이야기가 매력적이지 못한데.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야기한 부분은 앞으로는 다시 접하기는 쉽지 않을 거고 결국은 새로운 콘텐츠가 나오길 바라는 것보다 그냥 과거 콘텐츠를 반복해서 즐기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뭐 안타깝지만 현실이죠. 예. 뭐 스키야키가 50년 전에 빌보드 1등을 했었지만 지금은 이제 다이너마이트가 아니 뭐 뭐만 얘기만 하면 다 국뽕으로 이렇게 더 돌아가세요. 1등하는 시대에 그러니까 모두가 다 우리가 좀 여태까지 성과가 헛되지 않도록 더 열심히 하는 그런 날이 됐으면 합니다. 저는 후배들의 그 미래를 위해서 이 한 몸
거림이 될 의향이 있습니다. 예. 예, 이제 마지막으로 한국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텐데 한국은 CJ 강국이죠. 강국이죠. 그리고 이제 일반 관객들이 이제 그걸 느낀 것 같아요. 야, 일본 영화가 생각보다 CG가 엄청 쓰이는구나. 를 바로 이제 기생충이 보여주기도 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이는 CG, 그러니까 보이는 시각 효과와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티가 나는 시각 효과하고 그렇죠. 티가 덜 나는 시각 효과 이렇게 있는데 대표적인 게 우리 또 카메론 형님이 주로 티가 나는 거 전문이시잖아. 터미네이터라든가 뭐 아바타라든가. 의외로 타이타닉은 정말 티 안 나게 그건 티 잘하셨죠. 안 나는 쪽으로 하셨죠. 그거는 약간 예외적이고. 근데 현대 시각 효과의 흐름은 티 안 나는 쪽을 안 나는 쪽으로 가는 흐름이고요. 물론 어벤져스는 티가 나는 시각 효과를 해야죠. 티를 내야지요. 티를 내야죠. 사실 그래서 내가 어벤져스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유도 저는 요즘은 이제 티가 안 나는 시각 효과를 선호하다 보니까 뭐 그렇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저는 승리호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중요해요.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역사극이나 뭐 재난 영화, 한국은 특수효과가 말 그대로 거의 리얼리티를 살리기 위해서 쓰이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 최초로 그것을 본격적으로 이것은 판타지다. 아주 그럴싸한 판타지로 묘사하기 위한 영화가 바로 이제 본격 SF 영화인 승리호잖아요. 그 승려와 관련해서 내가 사전에 이제 오늘 드리려고 했던 말씀이 우리 영화 게시판에 어떤 영화 친구분이 왓챠에 고요의 바다가 있다. 그래서 왓챠 있었지. 내가 아직 못 봤네. 그래서 바로 들어가서 어저께 봤습니다. 예. 한예종 졸업 작품이에요. 네. 35분짜리. 예. 그리고 플롯 자체는 뭐 그렇게 신선하지 않습니다. 예. 에일리언스러운 부분도 있고 약간 더 모은 부분도 있고 또 전체적인 어떤 프로덕션 퀄리티도 뭐 깔려면은 트립 잡으려면 트립 잡을 게 굉장히 많죠. 근데 나는 일단 여기에 도전하기 시작했다라는 게 너무나 대견하고 아까 왜 갑자기 태어난 것 같은 좀비 영화도 갑자기 태어난 게 아닐 수 있듯이 승리호 그리고 이 고요의 바다는 넷플릭스 드라마로 지금 제작 중에 원래 정우성이 제작해가지고 장편 영화로 만들려다가 투자가 안 됐거든. 그래서 이걸 엎어버리느니 넷플릭스에서 한다. 이래가지고 드라마로 제작 중인데 그 시각 효과 샘플은 제가 눈으로 가서 확인했고요. 학생 영화 수준도 뭐 볼만했는데 이거 전문 시각 효과 했으니까 얼마나 볼만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승려도 그렇고 매우 중요한 게 정말 이제 한국 영화가 생각만 하면 그러게요. 못 만들 영화가 없다라는 걸 입증해야 되고 가장 컴플렉스 중에 하나가 그 전에 그 일본에서도 왜 우주를 배경으로 한 SF 영화가 나오긴 나왔는데 평생 보셨을 거예요. 우주점 야마토 실사 버전. 많았죠. 사실 우주 배경으로 했던 네, 일본 많았고 영화들 많았어요. 야마토 대표적인 예. 근데 왜 일본이 노란 가발 쓰고 나서 연기해? 저도 그거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미치겠더만. 뭐 노다메 칸타빌레 같은 드라마에서 어. 분명히 일본인인 줄 아는 다케아카 나오토가 노란 가면 쓰고 나와가지고 아니, 그게 독일인이라고 뭐 연기를 하고 워낙 만화스럽게 가니까 그렇다 좀 치더라고.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왜냐면 우리가 이제 SF 우주를 배경으로 한 SF 영화에서 보통 서양인들 얼굴을 보니까 일본인이든 한국인이든 동양인들 얼굴 보는 게 좀 낯설 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일본 배우한테 노란 저거를 가발을 씌우고 나오나. 승려가 그래서 매우 주목하는 이유가 송중기가 우주선을 조종할 때 정말 우주선 조종사처럼 보일지, 김태리가 어떻게 보일지, 유해진이 목소리 연기하는 업동이라는 로봇이 어떻게 보일지 매우 주목하고 있습니다. 부디 잘 되길 바랍니다. 역시 테마록을 통해서 한국 그 시각효과의 새 장을 열어젖힌 우리 스탠 형님의 말씀 나오십니다. 왜 그러냐 말이죠. 이것들이 내가 이렇게 영화 못 만들고 있으니까 내가 하려고 했던 거 다 하고 있었단 놈들이. 할 수 없지. 근데 잘 되면 또 미래의 길을 열어주니까 저는 박수를 보낼 뿐입니다. 예, 제가 굳이 승리호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려고 그런 건 이미 예고편 공개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좀 사실은 영화 자체가 공개되기 전부터 이미 너무 싸잡아서 영화를 비난하고 있는데 보지 않고 얘기하지 맙시다. 또 저희 뭐 팟캐스트 유튜브가 한국 영화 편파적인 걸로 유명하잖아요. 물론 저희도 한국 영화를 아주 심한 욕설로 뭐 망작이란 표현 써가면서 타이틀에 그렇게 달고 하면은 조회수 더 많이 나온다는 거 아는데 저희는 뭐 그러고 싶지는 않아요. 그리고 한국 영화 산업이 존재해야
우리도 좀 먹고 살지. 뭐 무척이하게 다 욕해놓고서는 뭐 망하면 누가 책임질 거야? 망작의 조회수 만회, 폭망장의 플러스 10만, 그러니까. 개똥 폭망작의 플러스 10만. 유튜브 타이틀 보면은 뭐 이런 게 많은데 그 CG를 걱정하시는 분이 많은 걸 알고 있지만 생각해 보면은 신과 함께 때도 예고편 떴을 때 난리가 났었어요. 웬 이정재가 그지로 나왔냐? CG가 저게 뭐냐? 네, 이거 그렇죠. 뭐 난리가 났었다고. 그 개봉한 석 달인가 두 달 전부터 이제 그 공개된 예고편인데요. 제작자 말을 들으면은 야 그때도 컴퓨터 연락이 돌리고 있었어. 예고편 나갔던 그 시점에도 컴퓨터는 아주 불이 날 정도로 작업이 안 끝났다는 얘기예요. 승료는 지금 얼마나 많은 예고편 공개되고도 계속 개봉이 미뤄지는 바람에 그나마 예고편 퀄리티도 괜찮았거든요. 그러니까는 물론 이제 스토리가 좋아야죠. 스토리가 좋고 연기가 좋아야 되는데 비주얼도 한번 뭐 기대해 봄직하지 않은가. 저는 하간 영화를 보기 전에는 얘기 안 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우리 스탠리 형과 우리 병자를 중심으로 시각 효과의 역사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 나눠봤네요. 근데 이제는 사실은 이런 시각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할 시간, 유효 시간도 저는 다 한 느낌이에요. 아, 왜 그렇죠? 누가 이제 뭐 CG 더 잘 리얼하게 만드냐, 판타지하게 만드냐, 이게 뭐 저희 세대에서는 뭐 이제는 크게 이렇게 관심 가지 않는. 예. 이제는 이제 젊은이들이 영화를 만들면서는 당연히 그 컴퓨터 그래픽이나 뭐 촬영 같은 기술력은 기본이고요. 누가 어떤 발상을 하느냐. 정말 언제 타란티노 같은 또라이가 나오고 언제 팀버튼 같은 괴물이 나올 거냐. 이제 한국 영화도 그 시기로 넘어가야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도 전통적으로 사람 손 많이 가는 작업인데 최근에는 신카이 마코토 같은 경우 거의 1인 제작 시스템까지도 가능한 형태까지 왔거든요. 아마도 결국 이 VFX도 그와 같은 길을 걷게 되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이 되네요. 예, 벌써 뭐 거의 1시간 20분, 1시간 반 가까이 하면서 에어컨 바람을 쐰 우리 스탠리 형은 갑자기 거의 폐병 환자 수준으로 재채기를 하시면서 여태까지는 기침 안 했어요. 1시간 동안. 거의 끝날 때가 이제 다 됐네요. 사실 오늘 얘기는 저희가 기존 방송에서 많이 했던 이야기라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채팅방 보면서 이야기했던 것 같네요. 예, 오늘 어쨌든 그럼 병자님이랑 스탠리 형이 마지막으로 한 번씩 이 시각 효과에 대해서 마무리 멘트 해주시면 어떨까요? 생각해보면 말이죠. 그 돈 세는 영화 제작자 주제에 왜 이렇게 시각 효과에 대해서 연구도 많이 하고 좋아했는가 생각해보면 말이죠. 그 시작은 메리 포핀스 때문이었던 것 같아. 기승전 메리 포핀스군요. 뿐만 아니라 어렸을 때 봤던 홍콩 영화, 뭐 이랑신이라든가, 뭐 봉신방이라든가, 사람이 불바퀴를 타고 손오공이 하늘을 날고, 아니 이랑신이 하늘을 날고, 그렇죠. 사람이 그림 속으로 들어가고, 굴뚝이를 연기를 뭉쳐갖고 걸어가고 계단처럼. 분명히 저거 영화니까 트릭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으면서도 그것을 눈앞에 펼쳐 보인다라는 것 자체에 경이로움을 금할 수 없었던 한 소년이 결국은 뭐 이렇게 지금도 마이크 앞에서 떠들고 있는 거 보면 그만큼 영화의 시각 효과 특수 효과는 어떻게 보면은 영화를 영화답게 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아니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제가 처음으로 영화 보면서 특수효과라는 걸 인지한 게 언제까 생각을 해봤는데 TV에서 했던 한홍 확장 영화 손오공 시리즈 있죠? 있죠. 있죠. 그게 저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그 영화를 보면서 와 저건 도대체 어떻게 그 당시에 뭐 어떻게 찍었다라는 개념도 없을 때니까 저건 도대체 어떻게 한 거지? 저 상체하고 하체하고 따로 움직이는 것도 어떻게 한 거지? 그런 너무나도 경이로운 시간이 있었고 그런 경이로운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의 이렇게 특수효과라는 것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되고 또 잘 됐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기술의 발전은 결국 어쩔 수 없긴 할 텐데 기술의 발전보다도 중요한 건 역시 그 기술이 어떻게 쓰여지나 이야기에서 어떻게 쓰여지냐가 굉장히 제일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맞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제가 그나마 좀 그래도 애정하고 있는 우리 일본 영화계 좀 제발 좀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가에 보다 집중해가지고 좋은 이야기들 만들어주시고 그것을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정형화된 정말 멋진 특수효과 기술로 잘 꾸며주셨으면 하는 바람 좀 가져봅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내일 9시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기로 하고요. 이것으로 스탠리의 시네마 올드 앤 뉴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